유학의 새로운 길을 이야기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로 실학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초청을 해 주셔서 네,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고전 문학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실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고전의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고요. 또 고전이 이제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고전의 그런 또 좋은 것들을 오늘날과 연결하는 데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고전과 현대가 소통이 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대중인문 교양서도 이제 때마다 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열하일기 첫걸음이라고 하는 거를 또 근래에 쓰기도 했고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이제 강연의 전체적인 것이 실학에 대한 것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학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제 문제점, 유학이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있지만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좀 현실과 이렇게 괴리가 되고 좀 관념적이고 사변적으로 흐를 때 좀 더 실제에 관심을 갖자 해서 이제 새롭게 일어난 그런 문예 사조가 실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학의 어떤 단계, 처음에 뭐 반계 유영원이나 성호이 이런 경세 치용 학자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그 연안 박지원에 이르면 우리가 이용후생학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또 실사구시에서 추사 김정희, 뭐 다산 정약용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제 인물은 연안 박지원입니다. 연안 박지원은 이용후생 그룹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짱이라고 이제 그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분이셔요. 근데 이제 저는 단순히 그런 실학에서의 이용후생 학자로서의 연안 박지원을 이제 물론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좀 그거를 넘어서서 이 연안 박지원이라는 인간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굉장히 위대한 그런 문장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수준에 갇힌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고전의 두 인물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딱 당장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고전 문화 유산 가운데 그 우리가 이 사람은 자랑해도 될 인물이야 라고 한다면은 지금 머릿속에서 누가 떠오르세요? 추사 김정희요. 근데 이제 추사 김정희보다 훨씬 인기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사회 정치적인 맥락이죠. 일단은 이분은 한 분은 관객이 1,700만이나 동원을 했는데 영화가 누구겠어요? 네, 충무공 이순신을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죠. 충무공 이순신.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한 분이 있으시잖아요. 누구십니까? 훈민정음을 창조하신 세종대왕이죠. 그러니까 세종대왕과 충무공의 인기는 일단 필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이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왜냐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은 세계적 수준의 그런 문자를 만들어내신 거고, 또 충무공 이순신의 거북선은 이제 그 거북선 전술은 세계 3대 해전사에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두 분이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인물인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가 문화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의 세계에는 그 한 민족이 자랑할 수 있는 뛰어난 문호가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영국 하면은 셰익스피어가 떠오르고 또 독일 하면은 괴테가 떠오르듯이 이제 뭐 중국 하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유학이라고 하는 게 다 중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 유학에서 늘 최고가 누굽니까? 유학의 절대자 어느 분이세요? 네, 공자님이시잖아요. 공자 중국 분이에요. 네, 그리고 주자. 이제 조선시대 유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자 성리학이니까 주자가 이제 중국 분이에요. 알고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인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떤 당위성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문장가가 바로 연안 박지원이에요. 그래서 연안 박지원의 특히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이 열하일기는 세계 최고의 여행이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열하일기와 더불어서 또 실학의 그 경세치용의 뒤를 잇는 그 이용후생의 뜻, 의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순한 학문적 차원을 넘어서서
좀 우리의 삶과 현실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엮어서 한번 편하게 접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딘지 모르시죠? 근데 이게 이제 무엇 같습니까? 그래도 이게 뭔지는 딱 대충 감이 잡히시지 않으실까요? 네, 만리장성이죠. 정말 대단해요. 뭐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만리장성인데,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이제 여행을 갈 때, 이제 관광을 가죠. 여행 갈 때 그 국경의 만리장성을 주로 보지만은 연안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 연안 박지원이 가장 사랑했던 공간이 만리장성의 한 관문 가운데 고북구라는 곳이 있어요. 고북구장성. 이 고북구라는 곳은 이제 저 몽골 티벳과의 어떤 그런 또 이 요충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북구 거기 이제 직접 답사를 가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 만리장성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중하와 오랑캐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쌓아서 저 북쪽에 있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뭐 어떤 몽골이나 또는 티벳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어떤 침입에 방어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쌓은 것이고, 이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제 중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곳이었는데, 뭐 저희가 이렇게 막상 답사를 가보면은 그냥 이렇게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다 사람 사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렇게 경계를 긋고 내 편 하지만은 막상 경계 위에 서면은 다 사람 사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또 여름철에 모자도 안 쓰고 한번 멋지게 이렇게 이제 두 손을 들어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안 박지원의 이 열하일기 어떤 곳인가 한번 얘기를 들려드려야 될 텐데요. 그 이전에 이제 좀 잠깐 상식이 필요해요. 이 이제 화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화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화자는 중화, 이는 오랑캐. 그러니까 화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화와 오랑캐라는 뜻인데, 우리 중세 시대에는 이 동아시아 어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화이론을 좀 다 믿었어요. 근데 이제 화이론인 게 세계는 중화와 오랑캐. 지금식으로 따지면은 문명과 야만이에요. 그러니까 문명과 야만으로 나뉘어 있다. 이런 세계관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 중화는 어디를 말하겠어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의 그 중이 가운데가 가운데,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전 시대에는 우리가 지구를 동그랗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천원 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지만 땅은 네모나다, 이런 거를 기본 의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네모나였다. 네모난데 네모난 가운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유럽이라든가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나라까지는 몰랐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인식이 적었으니까. 그래서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요 정도까지는 알았지만은, 그러니까 세계를 갖다 이렇게 딱 네모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이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중국, 동쪽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실 이가 오랑캐예요. 동쪽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제 일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예컨대 이제 담배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이제 조선시대는 남념초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렇게 이제 나누면서, 근데 그 융, 적 이런 것들이 다 오랑캐를 뜻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모든 사대부들이 다 반대를 했잖아요. 최만리만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대표를 했을 뿐이고 모든 사대부들이 반대를 했는데, 왜 반대를 했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문명어인 한자를 놔두고 왜 오랑캐 문자를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는 논리였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소현세자가 이제 그 뭐 심양까지 포로로 병자호란 때 끌려갔고, 거기서 이제 청나라의 어떤 발달된 문물을 보면서 내가 한번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번 좀 개혁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자 몇 달 만에 죽었는데, 독살설이 굉장히 어떤 보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조선왕조실록에 막 7군데에서 검은 피가 나왔다고 하는 걸 보면은 독살당한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소현세자는 왜 죽임을 당했나요? 네, 이것도 이제 화이론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중하라는 개념은 이제 명나라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밑에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중화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종족적으로는 한족, 이게 세 가지예요. 지리적으로는 중원 땅. 근데 문화적인 개념이 중요한데, 우리 이제 동양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공자님이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한 말씀 하시면 모든 것은 진리로 통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시대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공자는 어느 나라 분이십니까? 네, 노나라. 노나라는 어느 나라의 제후국이죠? 주나라의 제후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자가 주나라의 제도와 전통을 이제 존중했던 건데, 공자께서 피발자임을 한 사람들은 오랑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피발자임이라고 하는 건 피발, 머리를 풀어헤치고 좌임, 옷깃을 왼쪽으로 여민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오랑캐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은 저 고전시대면 전부 오랑캐인 거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묶어야 됐어요. 이게 이제 주나라의 복장인 거예요, 복식. 그러니까 문화적인 개념에서 중요한 건 복식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묶고 상투를 하고 갓을 쓰고, 이게 이제 그 문명인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복식은 우임을 한,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에 긴 소매옷, 그 양반들 옷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순수한 우리 어떤 조선의 복식이 아니라 주나라 때부터 이어온 그런 어떤 이제 복식인 거고, 그거를 명나라가 계속 이어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선은 우리 명나라를 중화의 나라라고 했고, 우리는 작은 중화다. 그걸 이제 소중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중화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중국과의 일체화를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지향을 이제 해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종족적으로는 또는 지리적으로는 중화가 될 수 없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공자의 말씀을 이제 받들어서 문화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 문화의 상징이 아까 이걸 알았죠. 머리를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우임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문명인의 상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조선도 머리를 묶고 갓을 쓰고 이거를 어떤 문명인의 상징으로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명나라를 어느 나라가 무너뜨립니까? 청나라가 무너뜨리자는데 후금이었죠, 처음에. 근데 후금은 어느 민족이에요? 여진족, 만주족. 그러니까 한족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또 우리나라를 도와준 또 이 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은 청나라는 우리에게는 오랑캐였어요. 그럼 왜 청나라는 오랑캐입니까? 만주족이기도 했지만 여진족 더 중요한 요인이 있었죠. 그게 뭐겠어요? 문화적으로 복식인데 청나라는 머리가 어떤 머리였어요? 변발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 오랑캐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병자호란 때 우리가 이제 최명길과 김상원 이제 선생의 어떤 그런 격돌이 있었고, 사실은 요 얘기가 굉장히 길고 재밌지만은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뒤쪽에 여러 얘기를 좀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생략을 하겠지만은 그때 이제 어쨌든 뭐 최명길의 해안으로 이제 결국 이제 항복은 하게 돼서 백성은 살린 셈이죠. 이제 그 상황이 되었지만은 이후에 우리 이제 조선은 저 청나라는 오랑캐다. 그래서 오랑캐호. 그래서 이제 호로 불러요.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중국을 부르는 명칭이 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제는 호 아니면 당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보세요. 호자 들어가는 혹시 저기 뭐 이렇게 사물 한번 대보세요. 호두, 호빵. 원래 호빵이 두 가지 뜻이, 하나는 호호분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국에서 들어온 빵이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 선이 있어요. 또 호밀, 그럼 중국에서 들어온 밀이에요. 호주머니, 그럼 중국식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당나귀, 당면, 당근, 그거 다 그럼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서양에서부터 들어오면은 양자를 쓰겠죠. 양. 그래서 뭐 양식, 양복, 양장, 그쵸? 저 일본에서 그러면 남자를 썼어요. 옛날에 남자. 이제 그런 겁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은 이제 저 북쪽이잖아요. 북쪽을 치자. 쟤네들은 오랑캐다. 우리만이 중하다. 그래서 이 중국을 치자. 이걸 뭐라 해요? 두 글자로. 그게 바로 북벌인 거죠. 그래서 이 효종과 송시열에 의해서 어떤 북벌의 대의가 완성이 돼요. 이제 저 그 송시열이 그 공자가 말씀하신 대의가 여러 개 있지만 존주가 가장 크다. 존주, 주나라를 존숭하는. 그 주나라를 존숭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상투 틀고 갓쓴 요 어떤 문화적인 복식.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조선만이 이제 문화인이고 중국도 이제 청나라
이미 오랑캐가 됐고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 18세기에 이미 독자적인 길로 들어섰잖아요. 어쨌든간 거기도 묵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선만 이제 문화인이 됐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가 됐다. 이런 어떤 좀 자부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조선 중화주의라는 개념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또 다른 사대주의인 거죠. 거기서의 어떤 중화라고 하는 개념이 그 사실 명나라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지칭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제 가장 강력한 국가적 이데올로기 두 개가 북벌과 대명의리. 대명의리라고 하는 건 명나라에 대한 의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어떤 국가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지속되어 왔는데, 근데 이제 북학파들이 조금 현실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하일기와 이용우생과 북학이 한 묶음으로 되겠는데, 뭐 제 강연 뒤에는 이용우생 뒤에는 또 뒤에 뭐 중상주의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요 얘기가 조금 더 많이 펼쳐질 걸로 믿고요. 저는 좀 이용우생에 조금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북학이라는 개념은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병자호란 이후에 저 오랑캐에 대한 원수를 잡자 이런 어떤 북벌론이 계속해서 전개되어 왔는데, 이제 연암시대에 이르면은 당원 홍대영이나 뭐 박재원이 그다음에 뭐죠 박재가 이동무 요 시기에 이르면은 이미 이제 명나라가 망한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한 150년이 지나잖아요. 굉장히 많이 지난 셈이죠. 그래서 사실은 명나라는 굉장히 이제 잊혀진 나라가 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은 이거 자꾸 얘기가 딴 쪽으로 좀 뻗어가는데 그래도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은 연호라는 거 아세요? 연호? 연호가 뭐예요? 지금 오늘 연호가 어떻게 되죠? 2022년 4월 14일이죠. 그죠? 2022년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뭐죠? 서기, 서양 기원. 사실 이게 이제 연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면 2022년을 쓰죠? 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저 서양 연호를 쓴 거는 1961년도부터이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단군 연호도 썼어요. 좀 기억나시지 않나요? 예전에 해방 때부터 저기 6.25 전쟁 부근 때는 이제 단군 기원과 서양 기원을 같이 썼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결이다, 단군의 자손이다,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1961년부터는 이제 우리도 세계 문명에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로 서양 기원을 쓰는 거예요. 서양 기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런데 우리 조선에서는 어떤 연호를 쓰셨는지 아세요? 예, 중국의 연호를 썼어요. 원래 연호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의 그 역대 왕들의 어떤 그 연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걸 연호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그게 연호예요. 그래서 조선은 중국의 연호를 쓴 게, 연호라고 하는 거는 황제만 쓸 수 있지 제후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후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연호를 썼어요. 자, 그런데 명나라의 연호를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청나라는 뭐예요? 오랑캐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외교 문서에는 청나라 연호를 써요. 그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근데 국내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명나라 연호를 써요. 근데 명나라는 이미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쓸까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의종인데, 의종의 이제 그 연호가 숭정이거든요. 그래서 숭정 후 몇 년 또는 숭정 기원 후 몇 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숭정 기원 후 150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언제까지 쓰냐면은요 20세기 초 중반부 이 연호를 써요. 명나라 연호를 썼어요. 특히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영남 지역은 그 사대부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사대부들은 이 명나라의 연호를 계속 썼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왜 저기 이렇게 이제 도로 개발하다 보면 묘비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호를 갖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물론 이제 또 일본의 연호를 썼고 그 이후에 단기 연호를 쓰기도 했지만은 숭정 기원 200 몇 년 이렇게 쓴 것도 가끔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걸 기사를 봐요. 그만큼 이 대명의리라고 하는 가치는 조선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였어요. 그 연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제 주체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만큼 명나라에 대한 향수를 간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실학자들 가운데 이용생 그룹 이 학자들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요. 특히 이제 연안 박지원은 중국에 가 봤더니 이 중국의 문물이 그 당시 이제 청나라 건륜제 때거든요. 이 문화가 그러니까 문물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북경은 세계 10대 도시 가운데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그런 좀 문명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이유가 그 이전부터 이미 비단길을 통해서 유럽과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교류가 되면서 과학 기술이 조금 더 이제 일찍부터 들어왔어요. 또 뭐 마테오 리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과학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가지고 좀 문화 강국을 건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연안 박지원이나 박제가나 이런 인물들은 중국의 발달된 문물을 보고서 그때 이제 조선 후기 때는 또 이 가난한 백성들은 많이 굶어 죽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조선의 현실을 좀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북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벌과 대비돼서 저 북쪽을 무조건 칠 생각만 하지 말고 좋은 것을 배워서 좀 어떤 그런 문물이나 제도를 좀 개혁해서 바꾸어서 조선의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하고 싶다. 쉽게 얘기하면 부국강병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북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북학이라는 그런 용어는 언제 생긴 거냐? 그 박제가의 북학의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아마 그러면 뒷시간에 좀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그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저는 이용우생에 집중을 할 텐데 어쨌든 쓰기는 했으니까 그 박제가가 북학의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보면은 주공과 중리의 도를 기뻐해서 북으로 중국에서 배웠다. 북학어 중고 여기 나오죠. 이 북학. 그래서 이제 그 18세기 학자들이 스스로를 갖다 우리는 북학파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20세기 학자들이 요때 좀 어떤 중국을 배우자고 하는 그런 어떤 일군의 학자들, 좀 어떤 실용적인 학자들을 북학파라고 부르자 해가지고 북학파라는 명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학자들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연안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북학파라고 하는데 이 열알기에 지금 북학의 정신과 이용우생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열알기를 좀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개념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일단은 연암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린다면은 제가 주저리 말하기보다 어떤 유명한 분의 이제 증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한말에 이제 연암집을 최초로 간행한 이 창간 김태경이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좀 자랑할 만한 세 가지, 특기할 만한 거. 그러면은 만약에 저라면 일단 충무공 이순신, 세종대왕을 당연히 일단 넣을 거예요. 필수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뭐를 할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다산 선생을 넣을까? 추사를 넣을까? 뭐 이런저런 어떤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창간 김태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조선은 성리학이잖아, 유학. 그러니까 조선시대 우리 유학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정확하게 주자성리학을 말해요. 이 유학이라는 것은 원시유학이 있고 신유학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신유학에는 양명학과 주자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조선은 주자학을 받아들였고 양명학은 이제 뭐 16세기 때 뭐 허균 같은 사람도 양명학을 좀 받아들이긴 했는데 강화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국지적으로만 이렇게 좀 이제 발달했을 뿐 우리 전체의 대의는 이제 주자성리학이었죠. 그래서 이 주자성리학이라고 하는 유학을 집대성한 두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퇴계와 율곡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집회도 나오는 거예요. 집회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 민족이 자랑할 만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죠. 1,000원짜리에 어떤 분이 계십니까? 퇴계 맞아요. 그럼 5,000원짜리입니다. 율곡. 자, 10,000원짜리. 네, 세종대왕 50,000원짜리. 심사인당. 자, 500원. 학이에요, 학. 100원짜리. 100원짜리가 충무공이에요. 그럼 50원짜리. 벼죠. 자, 10원짜리. 바보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퇴계와 율곡이 있는 거죠. 사실은 영남에서는 이제 퇴계와 남명 조식이 쌍두마차요. 이게 이제 율곡과 퇴계 선생 때문에 남명 선생이 가려져 있지만은 이제 공부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남명 선생이야말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남에서는
영남 좌도와 우도로 나뉘어서 이제 좌도의 퇴계, 우도의 남명조식 이렇게 쌍두마차가 여전히 지금도 학계에서도 이렇게 이제 쌍벽을 이제 이루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퇴계와 율곡 주자 성리학의 나라에서는 두 분이 쌍두마차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충무공의 용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아니라 연암의 문장. 그만큼 연암의 문장을 알아본 남다른 눈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은 빠졌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20세기 초까지도 우리 사대부나 지식인들은 여전히 그 한문 중심의 좀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훈민정음을 이렇게 좀 인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 19세기까지는 그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훈민정음을 되게 이제 낮춰보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좀 아쉽죠.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조금 더 널리 퍼졌더라면 우리말로 된 그런 이제 한글로 된 그런 많은 문학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은 이제 지식 사대부들은 한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글로 된 그런 문학이 별로 없어요. 한글로 된 문학은 주로 누가 썼는 줄 아세요? 여자들이었는데 여자들 중에서도, 왜냐면 여자들한테 문자를 안 가르쳤죠. 못 가르치게 했죠. 뭐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제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뭐 그러면은 여자들 중에서도 누구? 여자들 중에서도 이게 되게 역사적인데 허난설원도 사실은 똑똑해가지고 구박받아가지고 일찍 죽은 거예요. 그 문자 배우다가 양반 사대부 양반의 저거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양반을 상대하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궁녀와 기생. 역설적으로 천민이라고 이렇게 천민계층으로 일컬어지는 기생문학에서 한글문학이, 아름다운 한글문학이 탄생하는 거야. 황진이 최고의 시조 이렇게 쓰잖아요. 왜? 사대부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시서화를 다 배운 거예요. 궁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궁녀들의 수필문학, 그 다음에 이제 기생들의 시조문학, 이런 것들이 현재 한글문학으로 남아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한글문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역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훈민정음이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연암의 문장, 그러니까 연암의 문장과 충무공이 나란히 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연암은 알면 알수록 진짜 대단한 문장가다. 그래서 어떤 뛰어난 한문학자분은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고 독일에 게테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박지원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유명한 제야 평론가분은 열알기, 세계 최고의 여행기다. 이런 어떤 말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문장가들은 입만 열면 성리학의 중요한 성명, 성리학을 모방했는데 연암만이 벗어났다. 그러니까 연암의 생각은요, 그 중세 시대에 갇히지 않고 근대와 탈근대와 만나는 그런 신선한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열알기 몇 개를 통해서 이 일단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정말 신선한데 라는 생각을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연암 선생은 이렇게 생기셨고요. 얼핏 보면 어때요? 좀 부드럽게 생기셨나요? 무섭게 생기셨나요? 눈을 보면 10시 10분이니까 되게 이렇게 무섭게 생겼죠? 그 글 자체는 유머와 해학도 많고 되게 어떤 자유분방함도 있는데, 그러나 외모 자체는 되게 좀 무섭게 생기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암 선생한테 잘 이렇게 가까이 못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태양인이 약간 독재자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주위 사람들은 조용히 듣기만 했대요. 아마 이 위세에 압도됐을 것 같습니다. 상식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요게 이제 옥깃하고 소매가 요게 잘 안 보이는데, 옥깃과 소매가 여기 이제 밑으로 내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요 세 개. 왜냐면 요게 조금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도드라지게 해요. 그래서 옥깃은 한자로 영이고 이제 소매는 한자로 수인데, 그럼 합치면 뭐가 되죠? 영수죠. 여러분 영수회담 잘 들어보셨죠? 지도자끼리 회담. 그래서 영과 수, 옥깃과 소매는 옷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중요한 인물, 거기서 이제 어떤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뜻이 나와서 그래서 영수 회담할 때 영수가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옥깃과 소매, 이걸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연암박지원이 학창이 학예 기수로 만든 거고요. 연암 박지원의 어떤 이제 일생 많이 있지만 딱 하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좀 재밌는 거라서. 연암 박지원은 50살까지 모였다. 백수셨어요.
직업이 없으셨어요. 50살까지. 사실은 뿌리로 보자면은 노론이거든요. 노론 사대부, 명망가. 옛날에는 그 권력만 있으면은 그런 어떤 그저 뿌리만 깊으면 당파적으로 그러면은 얼마든지 권력의 자리에 쉽게 갈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연암의 문장은 사실은 이름이 높아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연암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막 노력해요. 연암이 젊은 시절에. 근데 연암은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과거도 거부해요. 과거가 이제 부패의 온상이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과거장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늙은 소나무를 그리고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과거를 이렇게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연암의 가난은 무능력한 가난이 아니라 자발적인 가난이라는 점에서 위대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권력이 너무 부패했다. 나는 그래서 권력의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다짐을 과거제를 보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평생 제야학자로서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은 자발적 가난을 택할 사람이 이 시대에 누가 있겠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갖고 싶죠. 자, 그런데 50살 딱 이게 그래도 이제 끈이 있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벼슬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과거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음서라고 해가지고 추천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대부 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연암이 이제 그 사대부이다 보니까 그 이제 추천으로 음서로 이제 50살 때 벼슬을 하는데 벼슬을 하고 나서 6개월도 안 되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좀 미안함이 있었든지 재혼도 안 하고 첩도 안 드리고 이렇게 이제 평생 홀로 사는데 나중에 이제 안희현감 저 경상도 저 함양에 안이라는 옛날에 이제 안희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희현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한양에 이제 자식들을 남겨놓으니까 지금 편지글 글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이제 공부 안 하는 잔소리를 해요. 늘 이렇게 야 너희들 맨날 이렇게 놀면서 어영부영하면은 어찌 애석하지 않겠니? 그냥 공부 안 하는 잔소리 좀 하고요. 뒤에 게 이게 재밌습니다. 왜냐면 고추장 단지를 보내니 그거 먹어라. 내가 담궜다. 여기 저 고추장 담그신 분 없죠? 안에 사모님 되시는 분들도 아마 고추장 담그기 힘들걸요? 연암은 자기가 직접 고추장을 담궈요. 저 어린 시절에 보면은 그 저 위에 분들 남자들은 부엌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랬던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 20세기 때도 그랬는데 이 조선시대 때 양반 사대부였는데 연암 박지원은 손수 자기가 부엌에 들어가서 고추장도 담그고요. 그 다음에 저 장아찌 이런 것도 담가가지고 자식들한테 보낸 거예요. 대단한 자식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편지 또 보냈는데 여기 보세요. 왜 한 번도 좋은지 어떤지 말이 없니? 이거 물 안 먹던 버릇 없다. 너희들 버릇 없구나.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거를 먹고서 아버님 맛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연암 선생님은 삐졌습니다. 야 너희들 정말 좀 너무 했는데 너희들 너무 버릇 없어. 그러면서 뒤에 야 이거 장조림보다 더 맛있는 거야. 고추장 내 손으로 닦는 거야. 맛이 좋은지 어떤지 그 말해주면 보낼지 말지 결정할 거야. 이런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이런 어떤 좀 약간 아버지로서의 연암의 모습,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서 오히려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하지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도 하면은 부모는 그걸로 다 녹아내리는데 자식들은 그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안 해요. 요즘 시대의 어떤 모습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풍경이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열알기 이제 좀 직진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도 좀 배경 설명 살짝. 근데 열알기가 장안의 화제 초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문집을 간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옛날에는 이 책이 어떤 형태로 나왔죠? 막 이렇게 찍었습니까? 네, 필사라고 하죠. 손으로 쓴다 해가지고 필사라고 하고요. 간행은 이제 국가기관에서 찍어봤자 수백 건이에요. 성리학 계열의 책이겠죠, 대체로는. 그리고 이제 개인 어떤 그런 저거는 되게 이제 필사 형태로 다 이렇게 나가는데 연암이 열화를 갔다 와가지고 44살에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저 연암역이라는 곳에 이제 짱 박혀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써요. 편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쓰기도 전에 막 그 미리 이렇게 읽어본 그런 어떤 이제 지인들이 이거 너무 재밌어. 그러면 이제 그걸 베끼고 또 다시 그거를 돌려보고 베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퍼져나가가지고
이게 이제 한양의 그야말로 슈퍼 대박을 슈퍼 어쨌든 초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정조까지 읽어봅니다. 아 근데 정조가 이걸 읽더니만 야 근래 이렇게 풍속이 타락한 게 이게 열알기 때문이야. 근데 저는 이걸 되게 역설적으로 와 그러니까 한나라의 국왕도 열알기를 읽어볼 정도였구나. 더군다나 연함은 제약 무명씨였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벼슬도 없는 근데 한나라 임금까지 읽었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문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도덕이라든가 윤리랑 되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열알기가 이렇게 어떤 고전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굉장히 거기에는 뭐 요즘식으로 따지면 어떤 유행어도 있고 속담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고문체로 쓰지를 않고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소품체라는 게 있어요. 막 그 당시에 유행한 또 중국의 명말청초에 유행한 그런 어떤 개인의 생각을 막 자유롭게 쓰고 형식에 매이지 않고 뭐 이런 어떤 문체가 열알기에 이제 워낙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게 널리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이 이게 자꾸 이렇게 자꾸 성리학적 질서가 균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근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해요. 그러면서 반성문 쓰게 해. 만약에 반성문 쓰면은 무님 벼슬도 아깝지 않아. 근데 만약에 안 쓰면 엄벌을 내릴 거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박지원한테 얘기를 하게 해요. 박지원이 그거를 이제 듣고는 아이고 제가 이제 좀 처지가 조금 낙척해가지고 좀 장난삼아 웃기려고 썼어요. 저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하게 해요. 근데 이제 결론이 좀 재밌어요. 연암 박지원이 과연 반성문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반성문을 안 써요. 쓰겠습니다. 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까지 말은 했는데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정조께서 내가 잘못을 반성하고 바른 글을 지어바치면 벼슬도 아깝지 않다고 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에게 반성하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에 편승해서 우쭐대서 글을 지어바친다면 바라서는 안 될 것을 바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반성문 쓰면 벼슬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바라서는 안 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라서는 안 될 것을 바라서는 안 되겠기에 내가 쓸 수는 없겠고 다시 한번 만약에 분부를 하는 날이 있으면 내가 바르고 고운 그 글 쓴 거 따로 모아가지고 바치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피해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성문은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피해가는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반성문 쓰면 이걸 내가 바라서는 안 될 것을 바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전 시대에는 이제 해외를 여행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사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외에 해외를 가는 방법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옛날엔 자유여행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외를 갔겠어요? 사신 말고 갈 수 있는 해외에 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표류. 이건 어쩔 수 없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뭐 베트남도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키나와가 옛날에는 유구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유구국도 가기도 하고 그런데 표류하면은 또 중국으로 표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까지만 오고 또 뭐 물론 외국인들도 뭐 우리나라 제주도에 표류해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외국 문물을 체험할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어떻게 중국에 사신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제 체험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게 이제 여행기인데 명나라 때는 천자에게 조회간다 해가지고 그 여행기 명칭이 조천로.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이제는 오랑캐잖아요. 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연경. 연경이라고도 부르고 북경이라고도 불렀는데 이제 연나라의 수도라는 뜻으로 연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연경에 여행 간다 해서 연행록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사행록이라고 하는데 열알기가 이런 사행록의 이제 전통 속에서 나온 거고 일본은 통신사라는 명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통틀어 일본은 몇 번 갔는지 아세요? 중국은 1년에 한 서너 차례 갔고요. 일본은 그냥 조선시대를 통틀어 몇 차례? 12번이에요. 나왔네요. 12번밖에 안 가요. 총.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일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정보를 알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여행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사대주의가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사대주의. 안 좋은 뜻을 쓰잖아요.
큰 나라에 이렇게 좀 아양 떠는 그 사대부라고 하잖아요. 굽신거리는 거. 그죠? 근데 원래 사대는 고전에서는 되게 좋은 뜻이에요. 이게 맹자에 나오던가요? 인자는 대국이 소국을 섬기고 지혜로운 자는 소국이 대국을 섬긴다. 이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것이다가 사대예요. 그래서 큰 나라를 섬기다. 이거는 그냥 지혜로운 자의 덕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부정적인 뜻으로 써요. 그래서 중국은 사대, 일본은 교림. 그래서 이걸 사대 교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알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날짜별로 되어 있는 건 편년차라고 부르고 이제 절반 정도는 주제 사건별인데 열알기 책을 좀 갖고 왔으면 좋았겠는데 한 이따만한 두께로 여기도 영남대학교의 김열주 선생님이라고 아주 한문학자로는 되게 저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열알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완역을 하셨어요.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이본을 갖다가 다 이제 이렇게 두루 섭렵을 하셔가지고 우리 어떤 고전 연구자에게 굉장히 이제 좋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따만한 크기로 3권. 근데 재밌는 게 연암이 그 중국을 갔다 올 때 총 몇 개월 걸렸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에 한번 여행 갔다 오는데 평균 한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중국 갔다 오면. 지금은 자, 한 2시간 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북경 가서 거기서 북경오리 먹고 그리고 와도 돼요. 하루 동안. 그런데 그때는 5, 6개월이 평균이었어요. 되게 많이 걸렸죠? 연암도 5개월 걸렸어요. 근데 그 5개월 가운데 이제 조선사신으로는 처음으로 열하까지 간 게 이제 연암 박지원이거든요. 열하에서 머문 거는 6일밖에 안 돼요. 6일. 근데 열하일기가 이런 게 3권이라 그랬죠. 3권의 절반이 열하에서 겪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겪은 일인데 이따만한 두께로 한 권 반 분량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신 인생을 이렇게 이제 글 쓰라고 하면은 A4지 한 몇 장 쓰실 것 같아요? 나의 인생 한 10장? 어떤 이게 또 글재주가 안 되면 한두 장 쓰고 말걸요? 근데 연암은 6일 갔다 와서 한 권 이따만한 두께의 그런 책을 남겨요. 그거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50년을 살았다고 해서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인생은 50년을 살아도 10페이지도 안 되는 그런 분량의 삶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일주일을 살아도 한 권짜리 분량의 그런 이야기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의미를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자손들에게 뭐 얘기거리 남기실 때 뭐 이렇게 쓸 때 그 10페이지도 안 되는 사연을 남기시면 어쩌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의미로 채워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연암이 자식들한테 야단듯이 그냥 어영부영 때우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 자꾸 새롭게 배우고 뭔가 깨닫는 그런 인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열하 노정도, 이게 제가 열하일기 첫걸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맨 앞에 나오는데 여기가 한양이고 여기가 북경인데 여기가 심양이고 여기가 열하예요. 열하가 지금은 중국 어디쯤 되나? 승덕이라는 곳이에요. 승덕. 근데 이게 그 당시에도 열하, 승덕 둘 다 불렀어요. 요게 여기에서 북경에서 고속버스 타고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려요. 400리에서 700, 공식적으로 직선으로 400리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 700리 되는 곳이고요. 근데 권륭제가 이 북경에 있질 않고 열하로 피서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사신들 보고 야 너희들 왜 여기 있어? 여기로 와. 요때 이제 권륭제의 고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갔던 건데 권륭제가 왜 여기로 갔냐면은 요쪽에 이제 티벳 몽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쪽이 맨날 이렇게 이제 침범하려고 이렇게 노리니까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게 다 부르는 거거든요. 이 권륭제의 고위 생신은 사실은 임금이 칠순을 사는 게 이게 보통 드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옛날 임금들이 많이 이렇게 오래 산 것 같죠? 일찍 죽잖아요, 다. 이 영조가 너무 오래 살았어요. 이 사도세자의 비극은 너무 오래 산 데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요 세계의 어떤 나라들, 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좀 고려해줘가지고 여기서 연 거예요. 이거 되게 외교적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자, 어쨌든 간,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갔다 온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코스고요. 그래서 열하일기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빨리 볼게요. 요거는 이제 한양에서부터 의주에 이제 이르는 요 코스인데 지금은 이제 뭐 남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노란색이 여기 이제 우리 남한, 요쪽이 북한, 이거 이제 통일이 되면은 이렇게 길 한번 저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싶은데 요거를 의주대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여행기가 한양부터 시작을 하는데 열알기만은 요 의주부터 시작을 해요. 압록강부터. 이게 되게 특별해요. 이게 좀 의도가 있어요. 자, 의주에서 여기 구련성, 요 변문이라는 곳 있죠? 여기를 옛날에는 책문이라고 부릅니다. 책문.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사는 최초의 마을인데요. 자, 사실 이제부터 이제 재밌는 얘기를 이제 드릴게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이 책문이라는 곳은 중국인들이 사는 어떤 최초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장 변두리 어디겠어요?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책문은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가장 외진 곳. 중국 중심으로는 가장 바깥이죠. 제가 알기로 제주도에서 가장 남쪽에 뭐라고 부르죠? 거기? 마라도예요, 마라도. 마라도가 뭐 이렇게 볼 게 있을까요? 요새는 짜장면집, 뭐 어디서 이렇게 짜장면 해가지고 짜장면집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무슨 교통이 발달될 일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연암이 이 책문이라는 곳에 들어섰더니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게 한양 못지않게 그냥 번화한 거예요. 막 길이 일직선에다가 2층집 이상에다가 막 빛과 번쩍하니까 연암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 뒤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책문은 중국 맨 동쪽 변두리에 불과한데도 이만큼이나 발달됐구나. 앞으로 구경할 것을 생각하니 갑자기 기가 꺾여가지고 발길을 돌리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온몸이 화끈거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기 싫어졌다라고 짐짓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아세요? 왜냐면 청나라는 무슨 나라라고 했죠 그때? 오란태잖아, 오란태. 그러니까 이게 북벌, 무찔러야 될 대상.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어때요? 인정하기 싫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잘 되는 걸 인정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무찔러야 될 중국 청나라가 이거 어떻게 변두리에도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인정하기 싫으니까 나 보기 싫어. 발길 돌리고 싶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불행감을 느끼는가? 이유는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인간이 불행감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 뭘 것 같아요? 무슨 감? 열등감. 그럼 열등감은 왜 생깁니까? 비교. 만약에 인간이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비교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그러면은 거기서 또 열불이 생겨서 어떤 열등감이나 질투심이 생기죠. 그럼 질투심이 생기면은 왠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끌어내리고 싶고 왠지 해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짐승처럼 만드는 게 이 열등감이나 질투심에 의해서 해치는 마음. 근데 인간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비교하는 마음은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리 이원익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오리 이원익 선생의 지금도 내려오는 가훈이 뭐냐면은 뜻과 지향은 위와 비교하고 분수와 복은 아래와 견주라. 물론 이제 한자로 돼 있죠. 뜻과 지향. 그러니까 내가 어떤 추구하는 가치나 인물은 나보다 좀 더 높은 인격, 그죠? 높은 거를 갖다가 보고 본받으려고 하고 분수와 복. 내가 사는 처지나 형편은 아래와 견주래요. 근데 우린 거꾸로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사는 거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속이, 그러니까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법인데,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늘 어떤 그런 열등감, 불행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은 잘하는 게 중요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죠.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죠. 근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절대 거북이가 이기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거북이는 수중생물인데 육지에다가 놔놓고서 경주를 시켰기 때문에 그건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니까 토끼가 거북아 나랑 경주할래? 하니까 거북이가 그래 하자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과 경쟁하자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왜 거북이는 경주에 응했을까요? 이유는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기든 지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재밌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연암 선생도 자, 저 중국이 잘된 꼴을 보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은 지가 꺾이고 이렇게 발길을 돌리고 싶어요. 하지만 인간에게 되게 소중한 그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반성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질투심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질투심으로 인해서 남을 해칠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기를 응원해 줄 것인가? 되게 또 이게 또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생기는 법이에요. 상관없는 사람은 생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줘요. 그리고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늘 비교하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게 어쩌면 인생의 비극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암 박지원은 거기서 반성을 하잖아요. 반성하면서 야, 이게 질투심이군. 내가 원래 성품이 욕심 없는 사람이었어. 원래 질투심도 없었는데 아니 이거 뭐 국경을 넘자마자 이거 벌써 이런 잘못된 생각이 왜 드는 거지?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게 이제 본 게 적기 때문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맨날 그 보고 듣는 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있다 보니까 거기서 경쟁하고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냐? 연암. 석가열의 지혜의 눈으로 세계를 두루 본다면 다 평등할 것인데. 그러니까 넓게 보라는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만 보지 말고 넓게 보면은 다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런 거구나. 다 비슷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좁은 틀에 같아가지고 저 청나라만 볼 게 아니라 넓게 봐서 결국 다 모든 나라의 하나일 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그거를 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경 하나가 딱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연암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저 소경의 눈이야말로 평등한 눈이로구나. 자, 그 고전시대 소경은 대부분 어떤 직업이었는지 아세요? 오늘날에는 안마 많이 하시죠? 근데 옛날에는 아니에요. 옛날에 안마사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뭐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점쟁이였어요. 오히려 소경이 이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연암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이 오히려 눈으로 보고 듣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오히려 더 잘못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선입견과 편견이 생기니까. 그래서 오히려 장님은 선입견과 편견이 없어요. 이렇게 보고서 자꾸 그 좁은 걸 보고서 거기서 생긴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내면의 순수한 눈으로 보는 사람. 이게 연암이 소경에 대해 가지고 있는 메타포, 즉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연암이 만약에 소경이 나오면 그거는 오히려 눈과 귀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보는 자. 이게 바로 연암의 지혜의 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이제 평등한이라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자, 연암은 사상적으로는 불교 신자입니까? 뭐입니까, 연암은? 실학자. 네, 유학자, 실학자, 유학자의 유학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학이라는 거를 과거에는 우리 20세기 때는 실학을요 반주자학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저도. 그러니까 주자학에 반대했다. 근데 이제 21세기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실학자도 유학자다. 다만 유학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나 문제점을 좀 극복해서 조금 더 어떤 그런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계량주의적 관점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조금 더 어떤 좀 이렇게 좀 지지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학자도 이제 유학자의 그냥 한 인물로 보고요. 연암도 그러니까 유학자이죠.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진리를 말하는 자리에는 유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이거 뭐예요? 평등한 눈은 어느 사상과 관련된 거예요? 불교잖아요. 불교는 이제 우리 저 조선시대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이단, 장자, 불교 이런 것들. 근데 연암은 진리를 말하는 그 오히려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용어는 장자라든가 불교 용어를 끌어와요. 아마도 이제 유학이 갖는 한계 중에 하나가 좀 약간 좀 위계적, 좀 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논리를 장자와 불교에서 좀 끌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암은 유학만이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불교나 또는 노장사상 혹은 서양학에도 진리를 말하는 데는 오히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비치는 인물입니다. 다른 데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열린 사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은 유학자일지라도 유학만이 오라 이게 아니라 모든 사상은 중국으로 가면은 비슷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간 연암에게 소경은 하나의 메타포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착과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이용생의 시작이에요. 책문에 들어가서 연암이 좋아한 게 있어요. 연암은 이것을 제일 좋아했다. 뭔지 아세요? 술이에요, 술. 연암은 술을 엄청 좋아하고요. 말술, 담배도 엄청 잘 폈습니다. 그래서 약간 꼴초 느낌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술도 사실은 되게 좋아했는데 술집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술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는 이렇게 술병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딱 있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요걸 사면은 좀 모자라고, 술을 조금밖에 못 마시는 사람은 요걸 하면 너무 남고, 요런 게 있었는데 중국의 가게에 들어갔더니 여기서 이제 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돈의 단위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양이라고 하는 건 무게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크기별로 다 다른 거예요. 1냥, 2냥, 3냥, 4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고르면 되는 거였어요. 그 양에 맞게.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양술을 요청하면 영양들이 잔으로 부어준다. 많고 적음을 가늠할 필요가 없고 편리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외양간이나 돼지우리도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양간이나 돼지우리는 진짜 지저분함의 상징이잖아요. 누가 관심도요? 거들떠보지 않죠. 지저분하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곳조차 굉장히 그거를 잘 정돈을 한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연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 일단 여기 중국에서 한근, 반근, 3냥, 2냥 이렇게 달라요. 크기가. 여기 술, 이렇게 여기 술잔 해당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용생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야, 제도가 이렇게 돼야 이게 이용이구나. 이용이라는 건 이제 도구로 쓰임을 이롭게 하다. 도구를 이롭게 하는 거. 아까처럼 요걸 딱 크기가 각각 다르게 하는 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경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생이라는 건 경제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경제활동인 거죠. 이 이용을 해야 후생. 복지. 네, 그렇죠. 백성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거. 삶을 풍요롭게 하다. 그러니까 조금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진짜 복지적인 삶을 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경제생활을 잘해야 복지적인 삶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후생을 한 연후에라 정덕, 덕을 바로잡는 것, 도덕을 바로잡는 것, 인간다운 그런 이제 그 규범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게 지금 쓰임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서는, 그러니까 이용을 못하고서는 후생이 불가능하고, 후생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정덕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이용생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연암이라든가 박제가, 박지원 이런 사람을 이용생 학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구를 이롭게 해서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이제 경세치용에 반계 유영원이나 성호 이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호 이익이가 이제 여주 이씨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주 이제 출신이고 지금 안산에서 이제 활동을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이야 이제 안산이면은 신도시에 속하겠지만 고전 시절에는 한양 빼면 다 뭡니까? 한양 빼면 다 시골이죠, 뭐.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당연히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이 경세치용이라고 하는 건 농업개혁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업개혁을 해가지고 좀 어떤 현실적인 쓸모에 맞게 이렇게 좀 많이 도구를 개량한다거나 그런 이제 개념인 거고요. 근데 연암 박지원이나 박재가나 홍대영이나 이런 이용생 그룹은 어디에서 살아요? 전부 한양이거든요. 한양은 농사를 안 짓겠죠. 그러니까 거긴 기술, 상업 이런 거.
상업이나 기술 이런 도구를 이롭게 하는 거. 그게 경제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이롭게 해서 이제 잘 살게 하자. 요거는 기술과 상업이기 때문에 한양 출신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저 백탑 부근 근처에서 대개 다 살았어요. 파고다 근원에 백탑이라 해가지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사실은 탑이라고 하는 게요, 짝수탑이 있기는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동양은요, 모든 것을 음양론으로 해요. 그러니까 숫자도 음양론이 있어요. 그래서 자, 양은 귀하고 높은 것, 좋은 것, 음은 낮은 것, 천한 것이거든요. 다 이 이분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숫자의 경우에는 어느 게 양입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홀수겠어요? 짝수겠어요? 양인 거.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홀수가 이제 낮은 거고 짝수가 그러면 자 높은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명절 한번 볼까요? 자 설날 몇 월 며칠? 1일. 그 다음에 단오는 5월 5일 삼진날 3월 3일. 자 여러분 저 혹시라도 이렇게 저 길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사가기 좋은 날이라든가 결혼하기 좋은 날은 달력 보잖아요. 태음력으로 보는 거예요. 태양력이 아니라 홀수로 합니까? 짝수입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축의금이나 부의금 낼 때 홀수를 냅니까? 짝수를 냅니까? 홀수. 그죠? 홀수가 양의 수예요. 그래서 홀수가 양의 수이기 때문에 다 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3만원, 5만원으로 내지 6만원, 4만원으로 안 냅니다. 또 명절도 다 1월 1일, 1월 15일, 3월 3일, 5월 5일. 다만 한가위 8월 15일은 어쩔 수 없이 8인 게 7, 8, 9가 가을인데 한가위 가운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8이에요. 9월 9일 옛날에는 중양절이 있었거든요. 뭐 11월 11일. 뭐 여러분이 얘기해야 명절이 아니지만은 우리 그 애들은 빼빼로데이예요. 뭐 어쨌든간 그리고 손 없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홀수이거나 0이거나 그래요. 근데 0은 뒤에 완전수가 되기 때문에 0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홀수 전통이 있는데 한국의 탑도 그러니까 전부 홀수여야 돼요. 다만 뭐 원나라 때 모방한 탑이라거나 이런 이제 경우에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짝수탑이 2개인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각사지 10층 석탑도 원래는 13층 석탑이었는데 조금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10층 석탑인 거고 탑의 색깔이 휘어서 백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제 이용생이 있고 이제 실사고시 있죠. 추사라든가 다산 정약용은 경세치용이라고도 하고 실사고시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19세기 초반, 18세기 후반부터 추사와 묶이기도 하는데 실제적인 일에서 진리 옳음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뿌리로 따지면은 성호이익은 무슨 학파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당파가 뭔지 아세요? 성호이익 남인이거든요. 다산 정약용도 남인. 그래서 이 성호의 계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소치해왕으로도 넣고 그래요. 옛날에는 당파, 가문, 당파, 항맥 뭐 거의 이걸로 움직이는 사회 아닙니까? 뭐 지금도 이제 그게 많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래서 다산 같은 경우엔 실사구시라고도 하고 경세치형이라고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지금 오늘은 요 이용생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 서경 대우면 이런 게 있어요. 자 황제여 염두에 두세요. 유념하세요. 이거 한자적인 의미 갑자기 막 해석을 해주고 싶지만 넘어갈게요. 덕은 선적, 정사를 잘 펼치는 데 있고 정치는 백성을 기르는 데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백성을 기른다는 건 민생. 정치의 요체는 민생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화수, 금, 목, 토 이거 오행이잖아요. 곡식을 닦아서 오직 닦아서 정덕, 이용, 후생으로 조화롭게 하소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정덕, 이용, 후생이죠. 서경, 유학의 또 어떤 우리 경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요거 흥해요. 정덕, 이용, 후생. 그 뭐가 제일 앞에 있어요? 정덕이죠. 정덕을 최우선에 갖추려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대구의 나라고 윤리의 나라예요. 그 윤리와 도덕을 핵심하는 가치가 이 정덕이에요. 덕을 바로 세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용후생은 사실은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되죠. 처음부터 무시했던 건 아닌데 왜냐면 정덕을 하면 요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후대로 가면서 요걸 조금 너무 소홀히 여겨요. 정덕의 가치만 내세워요. 근데 이게 조금 말패적으로 흘러가지고 너무 형식과 명분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연암 박지원이 그 양반전에서 얘기했듯이 비판했듯이 양반은 물에 빠져도 그 다음 뭡니까 속담 대역은 안 친대요. 체면이 중요한 거죠. 네.
양반은 뭐 이렇게 아무리 추워도 뭔 안 쬐는다? 겹불은 안 쬐는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좀 약간 체면을 갖다가 중시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선 시대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가난이 부끄러움이 됐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오히려 우리 이제 고전에서 배워야 될 것. 가난이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는 이런 어떤 돈에 대한 욕망으로 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치닫고 있으면서 어떤 돈을 갖다가 오히려 어떤 목적화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이 도구화되고 수단화되면서 돈을 위해서라면은 가족까지 제 친인척도 보면은 재산 싸움 때문에 많이 다투던데 뭐 많이들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막 가까운 사람들도 죽이기도 하고 또 지금 사건 뭐 남편 돈 때문에 결국 막 이렇게 물에 빠뜨리고 죽인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정덕을 너무 최우선의 가치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소홀히 여긴 건데 이용생 그룹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도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야 일단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디오피아에 가서 막 거기 굶어 죽는 애들 많잖아요. 줄을 서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 게 아니라 빵을 먼저 주라는 얘기죠. 장발장이 왜 빵을 훔칩니까? 물론 해서는 안 될 짓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좀 이해를 하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윤리를 세울 때 그 윤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 곡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사고관을 가진 게 이제 실학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학에서 특히 연암그룹에게 중요한 이용후생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정덕, 이용후생이었는데 그 순서가 이용후생, 정덕. 그러니까 이용후생의 궁극적인 목표도 뭐예요? 결국은 어쨌든 간 정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덕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가볍게 여긴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덕이 이루어지려면 이용후생을 이루어줘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용후생이라는 개념을 너무 실용성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보세요. 돼지우리와 소외양간도 깨끗하게 치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단순한 함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일간의 삶으로 본다면은 우리 어떤 소외된 이웃들, 그죠? 약자가 왜 약자인지 아세요? 약자에 만약에 제가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약자예요. 약자는 자기 목소리를 못 내요. 여러분들 그 윗분들한테 자기 목소리 내나요? 못 내잖아. 약자일수록 자기 목소리를 못 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되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이 되게 많아요. 그 쪽방촌과 같은 곳에서 사는 분들이 7, 8만 가구가 된다고 해요. 아직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주변의 이웃을 본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는 이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연합의 진정한 이용생은 그렇게 우리 사회가 방치한 그런 어떻게 좀 약한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도 깨끗하게 같이 그러니까 진정한 복지가 같이 손을 잡고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시대는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연암이 말한 진정한 이용후생은 아니고요. 진정한 이용후생이라는 것은 소수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다수가 같이 함께 좀 이렇게 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될 때 그때 이제 우리 인간다움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살 만큼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다움이 실현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다수의 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빠듯해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가난이 있고 절대적인 가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인 가난은 벗어났지만 이 상대적인 가난, 이게 비교. 내가 좀 어느 정도 뭐 잘 먹고 살아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또 거기서 또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골고루 함께 이렇게 이제 좀 손을 맞잡고 이렇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활동으로서의 이용생이 이루어질 때 연합은
인간다움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이용후생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 열하일기에서 이런 이용후생이 굉장히 잘 나타난 부분이 장관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연암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관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뜻이 크고 볼만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이아가라 폭포, 또 뭐 자유의 여신상, 에펠탑, 만리장성 이런 게 장관이잖아요. 근데 연암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삼류선비다. 내가 말한 장관을 이야기하겠다 라고 하더니 깨진 기와 조각과 똥이 장관이다.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버린다. 근데 담을 쌓을 때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디자인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더 있어요. 요거를 마당에다가 이렇게 깔았더니 진창을 막아준다. 그 다음에 똥오줌. 세상에서 제일 더러워. 근데 거름으로 쓸 때는 금싸라기. 왜냐면은 북경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말똥 소똥을 갖다 막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똥을 주워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장작으로 하고 요거를 막 쌓아놓고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학교 현장에서는 실용성, 그야말로 이용후생이잖아요, 진짜.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연암이 남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 다 버리는 물건에서 문명사의 비전을 본다는 거. 그러니까 문명의 본질이 뭐 만리장성이나 자금성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버리는 것을 쓸모있게 유용하게 만드는 그 바로 해안에서 이제 연암이 바로 장관을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다른 거. 이게 이제 관찰자의 정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똥을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가장 유용하다, 진짜 장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자식 발상입니다. 장자는 맨 뒤에 보면은 도라고 하는 건 똥이나 오줌에도 있다, 기와에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라고 하는 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귀하고 높은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되게 장자적이에요. 이 피에르 만존이라고 하는 이 저 작가는 그 이렇게 작은 캔에 통조림 캔에 자기가 직접 이 안에다 똥을 넣어요. 30g 여기 있으면 예술가의 똥 이렇게 써요. 원상태로 보존돼요. 그래서 1961년에 한 행이에요. 생산되어 깡통에 넣어지고 여기 뒤에 피에르 만존이 사인하고 넘버 80인데 총 90개의 캔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30g에 해당되는 금값으로 판매를 해요. 똥을 넣어놓고. 자,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은 피에르 만조니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이게 저 자본주의 상징이 금이잖아요. 그죠? 금이 똥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 5, 6년 전에도 기사가 났는데 이거 하나가 또 팔려요.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여러분이라면 이거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물론 안 사죠. 근데 팔렸어요. 얼마에 팔렸대요? 1억 7천만 원. 자, 여러분 혹시 돌아가시면 생명보험 혹시 드셨나요? 얼마입니까? 한 사람의 목숨 값어치보다 이 똥을 넣은 통조림 캔이 더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되게 이게 좀 재밌죠? 아,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안동 지역에 가면은 권정생 동화 작가의 생가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 이 강아지 똥이라는 작품을 쓸 때 그 이렇게 이제 출판사에 갔더니 더럽게 똥을 갖다가 표제로 내걸었다고 이렇게 출판사가 거절을 했대요. 근데 이게 동화계에서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그런 어떤 이제 작품이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강아지가 똥을 싸요, 똥. 그러니까 다른 사물들이 더 놀리는 거예요. 야, 너는 똥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개똥이야. 넌 정말 쓸모가 없어. 이럴 때 이 모진 말들이 쏟아지면 여러분 얼마나 좌절합니까? 넌 왜 이렇게 능력이 없니? 그 얼마나 자기 비와 좌절감에 시달리게 됩니까? 이 강아지 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꽃이 하나가 딱 오더니 야, 그 몸뚱이를 녹여서 내 몸으로 들어와야 돼. 꽃을 피게 하는 건 내게 하는 거야. 자기가 필요하던 새싹을 만나요. 힘들래.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것도 가장 쓸모없는 똥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피어났잖아요.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쓸모를 지니고 있다. 연합의 생각과 지금 다 비슷하잖아요. 똥을 가지고 오히려 똥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역설에는 우리 인간들은 편견이 있어요. 금은 좋은 거고 똥은 하찮은 거다. 저런 인간은 귀하고 장가는 귀하고 또 이런 인간은 하찮다. 또 제가 농촌 출신이지만은 그 농촌 총각이
결혼 순위 30위 중에 29위도만요. 뭐 어쨌든 그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다 저마다 각자의 쓸모대로 살아간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그 권정생 동화작가 생가예요. 이분이 인세만으로요 10억 이상을 벌어요. 근데 이런 곳에 사셨어요. 죽을 때 돌아가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요 안에는 무엇을 넣었을까요? 이것의 용도 옷장이 있대요. 이걸 옷장.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유언을 그 인세 통장 10억이 든 인세 통장을 그걸 갖고 이제 유언을 남기시면서 내가 어린이들한테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 푼도 쓸 수 없다. 이거를 저 북한과 남한의 그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쓰도록 해라. 이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진정 말과 글이, 그러니까 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진정 제대로 된 지성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좀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으면 참 좋겠죠. 예. 멋있게 사는 분이십니다. 쥐짱이라는 사람이 남자 소변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뭐 어쨌든 그저 출품을 한 얘기인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40억이에요. 40억. 예술사의 가장 혁명적인 사건. 쓸모없는 병기가 예술이 될 수 있다 라는 하여튼 관점을 그 변화를 일으킨 굉장히 아무리 그 기성품이라고 할지라도 예술가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요게 이제 물병이죠. 만약에 제가 이거를 탁자에 놓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꽂으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물이 예술가에게 선택이 되는 순간 이제 본래 용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예술은 고상하고 예쁜 것, 아름다운 것, 이 개념을 깨버린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한번 시를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가장 쓸모없는 만약에 곤충하면 뭐가 떠올라요? 가장 쓸모없는 벌레. 하루살이잖아, 하루살이. 하루밖에 안 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지옥문학상 탄 작품인데 보세요. 하루살이 얘기해요. 이 하루에 자 뜨는 애 보고 지는 애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어요. 이게 우주 이치잖아요. 더 이상 볼 것 없다고 알 까고 죽는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그 하루 동안에 연애하고 결혼하고 알 낳고 죽는데요. 2, 3일 사이에. 그리고 우주의 이치 깨닫고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미련 없이. 근데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살아있지만 산 것 같지 않고. 이게 뭐냐, 우리 인간 살아서 움직이지만은 맨날 그냥 때우는 삶 살잖아요. 그 하루살이는 그 짧은 시간에도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이미 우주에 치다 보고 미련 없이 죽는데 우리 인간은 뭐 하는 것도 없이 어영부영 살면서 그렇게 미련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성자는 뭐라는 거죠? 아득한 하루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하찮은 하루살이를 가지고 새로운 깨달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또 하찮은 곤충 하면은 여러분 모기죠, 모기. 그 모기 죽이죠. 모기가 언제 피를 빠는 줄 아세요? 임신했을 때 빠는 거예요. 피를 빠는 거예요. 사람 피를 빨 때는 그 이제 아주 싱싱한 거를 자기 그 뱃속의 새끼에게 주고 싶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기 한 마리, 요 피 빠는 모기 한 마리를 딱 죽이는 순간 모성애를 박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 모든 존재는 알고 보면은 다 이제 이렇게 저마다의 쓸모를 지니고 있다. 이게 이제 되게 소중한 거. 이게 이제 바로 이용생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연암 박지원이 열아일기에서 아무리 작고 가벼운 물건도 하찮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모든 존재의 의미는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랑이든지 벌이든지 개미지 사람이 서로를 죽고 죽여서는 안 되고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공생과 공존의 정신을 이제 호질이라는, 이게 얘기가 기니까 제가 그냥 짧게 끝냈습니다. 세상에는 버릴 물건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위가 하찮다 그래서 또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막 무시하면 안 돼요. 늘 존중을 하고 어떤 그런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사고가 사실은 이런 이용생 그룹 학자들의 그런 어떤 이제 세계관에 이제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왜 그러냐면은
자, 말을 다룰 때 말도 동물의 성질도 사람과 같아서 피로하면 쉬고 싶고 답답하면 시원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말 고삐를 이렇게 잡고서 말을 힘들게 하면서 키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용생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읽어보면 돼요. 이용생은 단순한 부국강병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생하는 강도로서 제기된 것이다. 인간 우월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본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쓸모있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을 먼저 존중하되 기왕에 활용되는 거라면 인간 사회를 위해 유용하게 쓰자. 이것이 진정한 이용우생의 정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답사도 갔어요. 열화를 이렇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국경 가면은 맨날 자금성, 천안문 이런 것만 보는데 답사를 가시게 되면은 이런 걸 봐야 돼요. 천주당이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소현세저도 여기 가가지고 아담샬 그 신부를 봤고요. 관상대라고 해가지고 최첨단, 그 당시에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그런 어떤 또 공간이고요. 요거는 이제 열화에 있는 피서산장이라는 곳에서고요. 이렇게 이거 전부 금으로 도금한 거예요. 수만 냥 들여가지고 되게 이것도 멋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열화라는 곳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이렇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안 박지원의 열화일기가 뭔가 좀 남달라 보이구나 이런 어떤 느낌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용생이라는 게 기존에 아마 중농주의 학자들의 그 뭐 어떤 개혁 뭐 그런 걸 배웠다면은 이제 이용생 그룹의 그 기술과 상업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백성의 삶에 유용하게 하려는 생각이 이제 나타나 있는가,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안 박지원의 그 열화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문장가 이제 연안 박지원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한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고전 열화일기도 한번 읽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